파리 샤를 드골 공항 VIP 라운지에서 한 남자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손가락을 떨고 있다. 화면에는 한국 지사 설립 검토 요청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열려 있고 그의 눈가에는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선명하다. 20년간 유럽 최고의 컨설팅 회사를 이끌어온 이 남자가 왜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하나 때문에 이렇게 격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것일까? 그의 떨리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선 채 마지막 문장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공항 안내방송이 울려 퍼지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노트북을 덮는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문명화된 도시라고 믿었던 이곳이 이제는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는 거지? 안녕하세요. 저는 피에르 듀부아입니다. 파리에 본사를 둔 글로벌 컨설팅 회사 유로피언 어드바이저리 그룹의 CEO로 20년간 일해왔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세계 각국의 도시 인프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런던, 베를린, 취리히, 바르셀로나 등 유럽의 주요 도시들을 두루 경험해왔고 늘 유럽이야말로 진정한 문명의 중심지라고 확신해왔습니다. 특히 파리 메트로에 대한 저의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120년의 역사를 가진 이 지하철 시스템이야말로 인류가 만들어낸 도시 교통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름다운 아르누보 스타일의 입구, 예술 작품들로 장식된 역사, 그리고 파리 전체를 촘촘히 연결하는 노선망.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유럽 문명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단 일주일, 서울에서 보낸 단 일주일이 제 인생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지금도 믿기 어렵습니다. 4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제 자신의 무지함과 오만함을 뼈저리게 깨달은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한국 출장은 제게 그다지 반가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시아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내심으로는 또 다른 신흥국의 과시용 프로젝트겠지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에 대해서는 더욱 회의적이었죠. 아무리 최신 기술을 동원했다 한들 파리 메트로가 가진 깊이와 품격을 따라올 수 있겠어. 이런 편견 어린 시각으로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자체는 인정할 만했습니다. 넓고 깔끔하고 효율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공항이야 돈만 있으면 누구나 지을 수 있지라는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짜 도시의 품격은 일상적인 대중교통에서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공항철도 표를 끊으면서도 저는 여전히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자동 발권기가 영어를 지원하고 터치스크린이 반응 속도가 빠른 것 정도로는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거든요. 이 정도야 유럽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수준이지. 하지만 열차에 올라타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너무 조용했습니다. 파리 메트로에 그 특유의 덜컹거리는 소음이 전혀 없었어요. 대신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이 이어졌습니다. 좌석도 편안했고 실내 온도도 쾌적했죠. 새로 만든 거라 그렇겠지. 파리 메트로도 처음 만들어질 때는 이랬을 거야. 저는 여전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스마트폰을 꺼내 이메일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하 깊숙한 터널 안에서도 인터넷이 완벽하게 연결되는 게 아니겠어요? 파리에서는 지하철 안에서 인터넷이 끊어지는 게 당연한 일인데 말이죠. 이것도 별거 아니야. 그냥 와이파이를 깔아놓은 거겠지. 하지만 서울역에 도착해서 환승하는 순간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어떤 지하철역과도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일단 규모부터가 압도적이었어요. 파리의 어떤 역보다도 크고 넓었습니다. 하지만 크기만 큰 게 아니라 동선이 너무나 직관적이고 명확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안내 표지판이었습니다.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동시에 표기되어 있었는데 단순히 번역만 해놓은 게 아니라 각 언어의 특성을 고려해서 크기와 배치까지 다르게 디자인되어 있었어요. 이건 정말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계단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파리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찾으려면 한참을 헤매야 하는데 여기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이나 큰 짐을 든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공간 설계의 기본 원칙으로 들어가 있다는 뜻이었죠. 이건 좀 인상적이네. 처음으로 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래도 파리만한 역사와 품격은 없지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플랫폼에 내려가자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러시아워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노약자석은 비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데도 말이죠. 파리에서는 노약자석이라는 표시가 있어도 젊은 사람들이 버젓이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정말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옆으로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 한 분이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분을 관찰하게 되었어요. 과연 여기서도 파리처럼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지나칠까 궁금했거든요. 결과는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플랫폼에 나타나자마자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드렸고 누군가는 벤치를 가리키며 여기 앉으세요라고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이셨고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자연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는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뭔가 뜨끔했습니다. 파리에서는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언제였더라? 아니, 애초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나 했던가.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런 생각들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그냥 운이 좋게 친절한 사람들을 만난 거야. 어디나 좋은 사람들은 있는 법이지.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승하차를 했어요. 내리는 사람이 다 내린 후에 타는 것은 물론이고 타는 사람들도 문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중앙을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파리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열차 안에서 저는 계속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긴 하지만 목소리가 크지 않았고 전화를 받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음악을 듣는 사람들도 이어폰에서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좀 신기하네.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게 몸에 밴 것 같아.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런 관찰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습니다. 그냥 아시아 특유의 집단주의 문화겠지. 개성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런데 바로 그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정거장을 지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제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더니 심한 복통이 시작된 겁니다. 아침에 호텔에서 먹은 음식이 맞지 않았나 봅니다. 순간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고 어지러움까지 느껴졌어요. 이럴 때가 아닌데. 저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지하철에서 갑자기 몸이 아프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병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때 저를 주의 깊게 지켜보던 중년 남성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경계심을 가졌어요. 파리에서는 지하철에서 아픈 사람에게 접근하는 사람들 중에 소매치기나 사기꾼이 많거든요. 하지만 그분은 조심스럽게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You okay? You look pale.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복통이 심하다고 설명했어요. 그러자 그분은 망설임 없이 다음 역에서 내리자고 하며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WAIT, I help you. Next station has clinic. 역에서 내리자 그분은 저를 영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만난 영무원분도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근처 병원을 안내해 주었어요. 심지어 택시까지 불러주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는 동안 저는 계속 방금 전 상황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낯선 외국인인 저를 도와준 그분들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저 사람들은 왜 나를 도와준 걸까? 나한테서 얻을 게 뭐가 있다고? 파리에서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일에만 신경 쓰죠. 남의 일에 관여하는 것을 꺼리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인 겁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감사함과 동시에 어떤 혼란스러움도 느껴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믿음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어디서나 좋은 사람들은 있는 법이지. 저는 계속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말 그럴까? 라는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낮에 겪은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저를 도와준 그분의 표정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 자연스러운 친절함, 아무 조건 없는 도움의 손길.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가? 하지만 다음 날, 더 충격적인 경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을 마치고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출근 시간대가 아닌 오후 시간이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더 여유롭게 주변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한 정거장을 지나던 중이었는데 흰 지팡이를 든 시각장애인 분이 혼자서 열차에 타셨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분을 주시했습니다. 파리에서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른 척하고 그분은 혼자서 어려움을 겪을 테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이 어디에 앉을지 망설이시자 즉시 근처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일어나서 자리를 안내해드렸어요. 여기 빈자리 있어요라고 말하면서요. 그분이 앉으시자 옆에 있던 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가 어디까지 가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시각장애인 분이 목적지를 말하자 그 학생은 제가 내릴 때 알려드릴게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역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신경 써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당연한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어색함이나 부담스러움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동시에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기도 했고요. 파리에서 살면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언제였던가요? 아니, 저 자신도 이런 상황에서 먼저 나서서 도움을 준 적이 있었던가요?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내가 우연히 특별한 사람들만 계속 만나는 건가?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까지 서울에서 겪은 경험들은 파리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는 점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바에서 혼자 위스키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간 유럽 중심적 사고에 길들여진 제 자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이게 정말 현실인가? 하지만 이런 혼란도 잠시였습니다. 며칠 후에 겪은 일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정도로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날은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수십억 원 규모의 계약이 걸린 미팅이었죠. 저는 모든 중요한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미팅은 성공적이었어요. 한국 측 파트너들도 만족해했고 계약 성사는 거의 확실해 보였습니다. 기분 좋게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호텔에 도착해서 가방을 열어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계약서가 들어있는 파일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미팅 후에 가방에 넣었는데 설마 지하철에서 떨어뜨린 건가? 저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파일 없이는 계약을 진행할 수 없었거든요. 모든 조건과 세부 사항이 그 안에 들어있었으니까요. 더 큰 문제는 그 파일을 다시 만들려면 최소 일주일은 걸린다는 점이었어요. 이런 젠장, 어떻게 하지? 저는 즉시 지하철역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역에서 떨어뜨렸는지도 모르겠고 설령 안다고 해도 이미 몇 시간이 지났는데 찾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역무실에 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직원분이었지만 제 절박함을 이해하고
유실물센터로 연결해 주었어요. 유실물센터 직원과 통화하면서 저는 점점 절망적이 되어갔습니다. 파일의 특징을 설명해도 아직 접수된 것 같지 않다는 답변만 돌아왔거든요. 끝났다. 완전히 끝났어. 저는 정말로 절망했습니다. 20년 커리어에서 이렇게 중요한 실수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본사에 보고해야 할지, 클라이언트에게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그런데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유실물센터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죠. 파일을 찾았습니다. 지금 유실물 보관소에 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요? 확실한가요? 네, 맞습니다. 가져오실 때 신분증 지참해 주세요. 저는 즉시 그 역으로 달려갔습니다. 유실물 보관소에 도착해서 신분증을 보여주자 직원분이 제 파일을 가져왔어요. 분명히 제가 잃어버린 그 파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었던 거죠? 직원분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하철 청소 직원이 발견해서 즉시 신고했고 CCTV를 통해 제가 떨어뜨린 장면까지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파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실 텐데. 괜찮습니다. 다행히 찾으셨네요. 서울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 직원분의 따뜻한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파일이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지하철에서 뭔가를 잃어버리면 그냥 포기하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다른 거였어요. 유실물 보관소를 나서면서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이곳은 정말 다르구나.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저는 계약서 최종 검토를 위해 다시 미팅 장소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서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과연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일까? 아니면 제가 운이 좋았던 걸까? 한 정거장을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제 앞에 앉아있던 임신부가 앗하고 소리를 내며 배를 움켜쥐는 거예요.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지만 뭔가 도움을 줘야 할 것 같았거든요. You okay? 임신부는 고개를 저으며 뭔가 말을 하려 했지만 너무 아파서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요. 저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열차 안에 다른 승객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한 아주머니는 임신부 옆에 앉아서 등을 살살 문질러 주었고 젊은 남성 한 분은 영무실에 연락하겠다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물을 건네주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중년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임신부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다음 역에서 내려야 해요. 119에 신고해주세요. 이미 연락했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부축해서 역 밖으로 나가야겠어요.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조율되었습니다. 마치 사전에 계획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분명히 즉흥적인 상황이었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협력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역에 도착하자 정말로 구급대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임신부는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이후의 상황이었어요. 임신부가 구급차에 실려간 후 도와준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구 하나 내가 도와줬다며 자랑하거나 보상을 바라는 기색이 없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뭔가였어요.
하나의 문화였고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이런 게 당연한 건가? 열차가 다시 출발하면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파리에서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거든요.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파리 지하철에서 누군가 응급 상황에 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른 척하고 지나갈 겁니다. 혹시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어도 한두 명 정도일 테고 서로 협력하기보다는 각자 따로따로 행동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어요.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각자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고 서로 방해되지 않게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응할 수 있는 거야. 저는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모든 친절하고 배려 깊은 행동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도시에는 정말로 다른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과 선입견들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거든요. 내가 얼마나 오만했던 걸까? 20년간 저는 유럽이 문명의 중심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특히 파리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세련되고 문화적인 도시라고 확신했죠. 다른 지역의 도시들은 모두 파리를 따라하려는 아류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의 경험은 이런 생각이 얼마나 편협한 것인지 깨닫게 해줬습니다. 진정한 문명이란 기술의 발전도 아니고 역사의 깊이도 아니고 건축물의 화려함도 아니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파리의 메트로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사람들이 서로에게 무관심하다면 그게 진정한 문명일까? 저는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다음 날은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모든 비즈니스 일정이 끝났고 저녁에는 공항으로 향해야 했죠.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 지하철을 한 번 더 타보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닌 이 도시의 일상을 조금이나마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오후 시간대라 그렇게 붐비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적한 칸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여유로웠습니다. 스트레스 받거나 짜증난 기색이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지하철이라면 당연히 스트레스 받는 공간 아닌가? 파리에서 지하철을 탈 때마다 저는 늘 긴장했어요.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했고 취객이나 이상한 사람들을 피해야 했죠. 러시아워에는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다투는 일도 흔했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긴장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음이 편안해졌죠. 그때 제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앉으셨습니다. 큰 쇼핑백을 들고 계셨는데 무거워 보였어요. 저는 도와드려야 하나 망설였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을 텐데. 하지만 바로 그때 반대편에 앉아있던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일어나서 할머니께 다가갔어요. 할머니, 가방 무거우시죠?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이고, 고마워라. 무겁긴 한데 괜찮다. 아니에요, 제가 들게요. 어디서 내리세요?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셨고 주변 사람들도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동시에 부끄러웠어요. 저는 왜 먼저 나서지 못했을까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핑계 때문에? 아니야. 그게 핑계가 아니라 진짜 이유야. 나는 이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아. 파리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왜 파리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사람들이 원래 그런 건가? 아니면 그런 문화가 없는 건가? 저는 점점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품격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문명이란 무엇인가? 몇 정거장을 더 지나면서 저는 계속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여기서는 도움을 주고받는 일이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지도를 보며 헤매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길을 알려주고 있었고, 한 아저씨는 휴대폰을 떨어뜨린 학생에게 괜찮냐며 주워주고 있었어요. 임산부가 타자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도 봤고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누구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차이구나. 저는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파리와 서울의 차이, 유럽과 한국의 차이가 무엇인지 말이에요. 파리에서는 개인주의가 발달해 있습니다.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것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그 결과로 사람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반면 여기서는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내 일만큼 남의 일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 말이죠. 어느 쪽이 더 좋은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가 느낀 감정들이 그 답이었어요. 서울에서 저는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따뜻함을 느꼈어요. 소속감도 느꼈고요. 파리에서는 느껴본 적이 없는 감정들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역에서 공항철도로 갈아타야 했어요. 짐을 끌고 환승 통로를 걷는데 갑자기 바퀴가 고장나서 캐리어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는 당황했어요.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가야 하나 싶었는데 바로 그때 옆을 지나가던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도움 필요하세요?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저는 고맙다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망설임 없이 제 캐리어를 들어서 공항철도 승강장까지 옮겨줬어요. Thank you so much. You are very kind. No problem. Have a nice trip. 그 청년의 밝은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또다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런 친절을 받을 자격이 저에게 있나 싶었거든요. 저는 이 도시에 대해, 이 나라에 대해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가요? 공항철도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면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처음 이 길을 지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그때는 아시아의 한 도시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2의 고향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언제 다시 올 수 있을까? 저는 벌써 다음 방문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겪은 이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었죠. 공항 라운지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서울의 교통 인프라에 대한 객관적 분석만 쓸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진정한 도시 교통 시스템의 가치는 기술적 성능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문화와 마음가짐에 있다. 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간 겪었던 모든 경험들을 솔직하게 적었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편견이 어떻게 깨졌는지를요.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이 파리의 메트로보다 우수한 이유는 단순히 더 새롭고 더 빠르기 때문이 아니다. 그곳에는 사람을 향한 배려가 시스템의 기본 철학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계속 울컥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봤는지 깨달았거든요. 유럽이 문명의 중심이라고, 파리가 세계에서 가장 세련된 도시라고, 그런 생각 자체가 얼마나 오만한 거였을까? 저는 제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동시에 감사했어요.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해준 서울과 서울 사람들에게 말이죠.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이메일로 본사에 보냈어요. 그리고 한 통의 메시지를 더 보냈습니다. 한국 지사 설립을 검토해보자는 제안이었죠.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나라와 이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고 누군가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구나. 진짜 중요한 건 안에 있는데. 12시간 후 파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샤를 드골 공항의 익숙한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아니, 예전과는 다른 눈으로 보게 된 거였죠. 파리 메트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어떤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여기도 나름의 장점이 있다는 것을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문화, 각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배려 등등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느꼈어요.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에서요. 어떻게 하면 두 문화의 장점을 결합할 수 있을까? 저는 새로운 과제를 발견했습니다. 개인주의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죠. 집에 도착해서 저는 오랫동안 일기를 썼습니다. 서울에서의 모든 경험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거든요. 언젠가 이 기억들이 흐려질 때를 대비해서요. 나는 서울에서 진정한 문명이 무엇인지 배웠다. 그것은 기술의 발전도 아니고 건물의 화려함도 아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다. 며칠 후 본사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에 대한 반응을 듣는 자리였어요. 동료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피에르, 좀 과장된 것 같지 않나? 한국이 그렇게 특별할까? 아시아 특유의 집단주의 문화를 너무 이상화하는 것 아닌가? 우리 유럽의 개인주의 문화도 나름의 가치가 있는데. 저는 이런 반응들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 저도 똑같이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직접 경험했거든요. 여러분도 직접 가보시면 제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제가 겪은 구체적인 경험들을 하나씩 들려주면서요. 복통으로 고생할 때 도와준 사람들, 시각장애인을 자연스럽게 도운 승객들, 임신부 응급 상황에서 보여준 협력. 이야기를 들은 동료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건가? 믿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결국 회사에서는 한국지사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저의 제안이 받아들여진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제 개인적인 삶에서 일어났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후 저는 의식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지하철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려 했고, 이웃들과도 더 자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파리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친절을 의심스러워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 친절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피에르,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네. 더 따뜻해졌어. 동료들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서울에서 배운 것들을 파리에서도 실천할 수 있다는 게 말이죠. 6개월 후, 저는 다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지사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 차원거였어요. 서울역에 내렸을 때의 감정은 처음 방문했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집에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다시 왔구나.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전히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있었고 친절한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고 싶었어요. 저도 이 문화의 일부가 되고 싶었거든요. 기회는 금방 찾아왔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려고 하시는 걸 봤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다가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할아버지는 처음에 깜짝 놀라셨어요.
외국인이 한국말로 말을 걸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환하게 웃으시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외국분이 한국말을 잘하시네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더 배우고 싶습니다. 좋은 마음이시네.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를 받으며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제 저도 이 문화의 일부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저는 또 다른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서울에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단순히 새로운 도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이 되었다. 편견을 버리고 오만함을 내려놓고 진정한 겸손함을 배웠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문명은 높은 건물이나 빠른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서울의 지하철에서 저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평생 간직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배울 것이 많습니다. 제가 모르는 문화와 가치들이 수없이 많죠. 하지만 이제 저는 열린 마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저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닙니다. 저의 인생을 바꾼 곳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저의 마음속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편견을 버리세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저처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보려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서울에서 배운 이 교훈을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것입니다. 진정한 문명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것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리랑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